결혼 6년 차. 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었다. 우리 태우가 얼마나 잘난 조건인데 어쩌다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거실 바닥에 알아누워 헐레벌떡 달려온 친척들을 향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저 물건이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을 작정이지. 남편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치 대역죄인을 보듯 나를 흘겨보았다. 나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미쳤다고 수근거렸다. 일주일 뒤 전 남편과 그 여자의 결혼식장. 나는 새까만 원피스를 입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던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얗게, 하얀색에서 다시 잿빛으로 질려갔다. 그제야 나는 지난 6년간 뼈저리게 움켜쥐고 있던 그 검사 결과지를 시어머니 눈앞에 가볍게 툭 내려놓았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자동 초점 네모칸이 어두운 욕실 조명 아래서 2번 깜박이더니 세면대 위에 놓인 얇은 플라스틱 테스트기를 정확하게 잡아냈다. 찰칵. 비좁은 공간의 셔터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한서진은 방금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옮긴 뒤 화면을 기계적으로 두드려 오늘의 날짜를 입력했다. 메모장 폴더의 제목은 증거였다. 방금 찍은 사진 위로는 구도가 완벽하게 똑같은 72장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모든 사진의 주인공은 단 한 줄의 붉은 선만 선명하게 그어진 베란 테스트기였다. 이곳은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32평짜리 아파트다. 34살의 한서진은 다 쓴 테스트기를 세면대 아래 휴지통에 툭 던져 넣었다. 덜 잠긴 수도꼭지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바닥에 부딪히며 규칙적인 똑딱 소리를 냈다. 보통 낮 시간 동안 이 집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의 남편 최태우. 나이는 35, 중견 건설사인 태성건설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벌써 석 달째 이 안방 침대에 단 1시간도 등을 기댄 적이 없었다. 금요일 밤마다 그가 보내는 메시지는 늘 짧고 건조했다. 회사 회식. 토요일이 되면 핑계는 또 바뀌었다. 본가에 다녀올게. 서진은 욕실 불을 끄고 텅 빈 거실을 가로질러 걸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밀고 나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남편의 차는 지하 2층 기둥에 짙은 그림자 속에 세워져 있었다. 서진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 안에는 낯선 시트러스 향의 방향제 냄새가 꽉 차 있어 가죽 특유의 냄새를 덮고 있었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시동 버튼만 눌러 전원을 켰다. 센터페시아의 화면이 밝아지며 푸르스름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서진은 검지손가락을 뻗어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최근 목적지 메뉴를 터치했다. 화면 아래로 목록이 주르륵 펼쳐졌다. 첫 번째 줄에는 건설사 사무실 주소도 평택에 있는 시댁본가 주소도 없었다.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것은 서울 논현동의 한 최고급 오피스텔 주소였다. 그 옆에는 지난주 토요일 심야 시간대의 도착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진의 손가락이 화면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졌다. 지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 토요일, 한 달 전 주말. 똑같은 숫자와 도로명 주소가 화면 전체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마치 이미 대여를 갖춘 군인들처럼 그녀에게 어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들이밀고 있는 듯했다. 서진은 그 지명을 오랫동안 빤히 바라보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분노에 차 운전대를 내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화면이 다시 새까맣게 변할 때까지, 그리고 아무런 표정도 없는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비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매월 15일은 시어머니 오순희 여사의 어김없는 순시일이었다. 오후 2시,
현관에서 정확하게 도어록 버튼 누르는 소리가 울렸다. 62살의 오순이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늘 그렇듯 직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묵직한 비닐봉지 몇 개를 든 채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진이 주방에서 나오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시어머니 손에 들린 봉지를 받아 들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오순이는 실내화로 갈아 신지도 않고 외출용 구두를 신은 채 그대로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위생점검이라도 하듯 집안 구석구석을 한 바퀴 훑더니 마침내 주방의 냉장고에 정확히 꽂혔다. 그녀는 큰 걸음으로 다가가 냉장실 문을 확 열어젖혔다. 투명한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는 칸을 매섭게 훑어내렸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채소 칸을 뒤적이며 양파와 피망 몇 개를 거칠게 밀어냈다. 미역국 재료가 없었다. 불린 미역도 핏물을 빼려고 담가둔 소고기 덩어리도 보이지 않았다. 오순이의 입꼬리가 본능적으로 아래로 처졌고 그에 따라 뺨의 팔자주름도 한층 깊게 패였다. 그녀는 획 돌아서서 몇 걸음 뒤에 서 있는 며느리를 쏘아보았다. 이번 달도 소식 없는 거냐? 단호하고 짧은 반말이었다. 극도로 불만스러운 듯 툭 떨어지는 끄듬 처리는 마치 거실 바닥에 내리꽂히는 돌덩이 같았다. 서진은 두 손을 배 앞에 다소곳이 모은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순이는 소파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더니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는 쾅 소리가 나게 다시 내려놓았다. 플라스틱 덮개가 유리 탁자와 부딪히며 귀를 찌르는 마찰음을 냈다. 오순이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고 가슴이 씩씩거리며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우리 태우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매일 공사판에서 남의 눈치나 보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애 울음소리 하나 못 듣고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이냐? 내가 이러고도 걔가 친척들 앞에서 고개나 제대로 들고 다니겠어? 서진은 고개를 살짝 숙인 그 자세 그대로 굳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순이는 들고 온 핸드백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열어젖히고 한참을 뒤적이더니 빳빳한 명함 한 장을 꺼내 화풀이하듯 탁자 위로 툭 던졌다. 여기 가서 진맥 좀 받아봐라. 이 짓늙은 한의사가 그렇게 용하단다. 한약 몇 첩지어다 푹 타려 먹어.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절에 가서 너 100일 기도라도 드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으니까. 서진은 탁자 위로 떨어진 명함을 슬쩍 내려다보았다. 벌써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들이민 11번째 한의원 명함이었다. 앞선 10곳도 그녀는 군말 없이 모두 찾아갔고 새까맣게 다려진 쓴 한약을 셀 수도 없이 삼켜냈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최대한 흔들림 없는 정중한 존댓말로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틀 뒤 서진은 홀로 서울대학교병원 생식내분비계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쥐어준 그 전통 한의원 대신 그녀는 정식 현대의학을 다루는 대학병원 진료실을 찾은 것이다. 이곳의 공기에서는 옅은 소독약 냄새가 났다. 길게 늘어선 대기 의자는 차갑고 딱딱한 파란색 플라스틱 소재였다. 커다란 대기 화면에서는 순서 대기 번호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었다. 번호가 바뀔 때마다 짧은 기계음이 딩동하고 울렸다. 서진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두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벌써 2시간째 기다리는 중이었다. 주변에는 다양한 사연을 품은 부부들이 앉아 있었고 혼자 온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안내 방송과 함께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사는 방금 출력된 두툼한 검사 결과지 뭉치를 넘기며 콧등에 걸친 안경을 치켜 올렸다. 한서진 환자분.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수많은 생로병사를 지켜본 사람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모든 검사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환자분 수치는 아주 정상입니다. 나팔관 조영술 결과도 막힌 곳 없이 깨끗하고 호르몬 수치 역시 완벽하게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내분 쪽에는 자연 임신을 가로막는 의학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서진은 깔끔하게 처리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병원을 바로 떠나지 않았다. 대신 넓은 로비로 걸어가
구석에 놓인 긴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높다란 유리 통창을 뚫고 들어온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졌지만 온기라고는 한 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결과지 첫 장을 넘겼다. 여성 측 제반 수치 정상. 새하얀 종이 위에 찍힌 까만 글씨들이 그녀의 눈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곳에 가만히 앉아 그 문장만을 응시했다. 5분, 20분, 벽에 걸린 시계의 바늘이 무려 40분을 지날 때까지 그녀는 앉은 자세조차 바꾸지 않았다. 주변을 바쁘게 오가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의 모습은 흐릿한 배경으로 물러났고 그녀는 마치 그 의자에 못 박힌 듯 꼼짝하지 않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의 손이 메고 있던 가죽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안쪽 주머니에서 네모 반듯하게 접힌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이미 닳아서 해져 있었다. 작년 겨울 남편이 회사에서 연례 건강검진을 받던 날 그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화장실 일회용 종이컵에 남아있던 샘플을 몰래 챙겨 사설 검사소에 맡겼던 정액검사 결과지였다. 그녀는 대형 병원의 새 진단서와 이 낡은 결과지를 나란히 내려다보았다. 낡은 결과지의 소결란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중증정자 감소 및 무력증. 자연 임신 확률 극히 희박. 지난 6년간 매월 15일마다 꼬박꼬박 집으로 찾아와 퍼붓던 시어머니의 폭언. 명절마다 친척들이 밥상머리에 앉아 쏘아대던 손가락질. 억지로 삼켜야만 했던 그 수많은 쓴 한약들. 그리고 남편이 보여주던 그 알량한 동정과 유감의 눈빛까지. 그녀가 느껴왔던 모든 착각과 뼈저린 죄책감이 이 순간 하나의 거대한 코미디로 변해버렸다. 문제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있었던 적이 없었다. 서진은 2장의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방수 처리된 서류 봉투 안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대신 그녀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시중은행으로 곧장 발걸음을 옮겼다. 은행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여 금고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신 앞으로 된 금속 보관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오래된 장신구 몇 개와 보험 증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 봉투를 구김없이 반듯하게 집어넣고는 무거운 철문을 닫아 잠갔다. 철컥하고 자물쇠가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다. 추석 명절. 평택에 위치한 최 씨 집안 본가. 거실은 친척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최태우의 누나 최수빈이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에 온 것이다. 7살 난 남자아이와 5살 난 여자아이가 뜨끈한 온돌바닥 위를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아이들의 날카로운 비명 섞인 웃음소리가 텔레비전의 명절 특집 프로그램 소리와 뒤엉켜 고막이 터질 듯 시끄러웠다. 오순희는 거실에서 가장 널찍한 흔들의자에 기대 앉아 어린 외손주를 품에 꼭 끌어안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진은 거실과 이어진 주방 구석에 홀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딱딱한 껍질이 그대로 있는 생밤이 산더미처럼 쌓인 커다란 소쿠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짧은 과도를 쥔 채 저녁 차례상에 올릴 밤의 단단한 겉껍질을 하나하나 까고 있는 중이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는 어쩜 이렇게 똑똑할까? 오순이가 외손주의 뺨에 쪽소리 나게 입을 맞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시선은 아이의 정수리를 넘어 주방 쪽을 향해 똑바로 꽂혔다. 거실을 채우던 웃음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서진아, 오순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날카롭지도 억지로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 거실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내려앉았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두 아이조차 걸음을 멈추고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슬금슬금 제 엄마 등 뒤로 숨어들었다. 수빈이는 벌써 둘이나 낳았다. 오순이가 느릿느릿. 그러나 오랜 세월 축적된 절대적인 권력을 담은 말투로 말을 이었다. 너는 칠성가게라도 올라가서 백일기도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너희 친정 조상님들이 무슨 큰 죄라도 지어서 내 대에서 씨가 마른 거냐?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가 쥔 과도가 매끄러운 밤 껍질 위에서 삑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칼날이 엄지손가락 옆면의 살갗을 그대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상처에서 핏방울이 맺히고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밤껍질 틈새로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피가 묻은 밤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무심하게 던져버리고는 새로운 밤을 집어들어 계속해서 껍질을 깎아냈다. 최태우는 소파에서 멀지 않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수많은 친척 앞에서 아내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단 1초도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서진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녀의 각도에서는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에 반사된 빛이 아주 또렷하게 보였다. 메신저 대화창이었다. 화면 맨 위에는 단 한 글자로 된 이름이 떠 있었다. 설. 최태우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이더니 이내 새빨갛게 요동치는 하트 이모티콘을 전송했다. 전송을 마친 그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엎어두고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한마디 거들었다. 아휴, 어머니. 명절에 좋은 날 왜 또 그러세요? 서진은 엄지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 맺힌 핏방울을 조용히 빨아들였다. 그리고 몸을 돌려 개수대 쪽으로 향했다. 수요일 새벽 6시. 텅 빈 안방에 요란한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다. 얕은 잠에 빠져있던 서진이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전화를 받았다. 언니, 얄미운 시누이 최수빈의 목소리였다. 평소에 가식적인 안부 인사도 없이 다급하면서도 묘하게 과장된 어조였다. 엄마가 어제부터 물 한 모금 안 드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 엄마가 그러시는데. 수빈은 주변의 반응을 살피는 듯 수화기 너머로 잠시 뜸을 들였다. 언니가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면 그냥 이대로 굶어 죽어버리시겠대. 일단 빨리 와봐. 1시간 뒤 서진의 차가 평택본가 마당 밖을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다. 그녀가 거실 미닫이 문을 열었다. 집안에는 숨이 턱 막힐 듯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고 온돌 보일러 온도는 최고치로 설정되어 있었다. 오순이는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 대자로 뻗어 누워 있었다. 이마에는 물기를 짠 수건을 얹고 반쯤 감긴 눈 아래로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흰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표면에는 두꺼운 막이 생겼고 숟가락을 댄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최태우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눈가에는 붉은 핏발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서진은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시선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태우가 마치 극심한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려 꿇어앉아 있는 듯한 그 무릎 아래에는 사실 아주 두툼하고 푹신한 사각형 손방석이 빈틈없이 깔려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오순이가 아주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문가에 서 있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완니 그녀는 쇠약한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허우적거렸다. 마치 팔을 들어 올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다. 서진아 보순이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툭툭 끊어졌다. 내가 모질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태우 앞길을 막고 있잖니. 태우가 우리 최씨 집안 하나뿐인 핏줄인데. 그녀는 억지로 숨을 2번 몰아쉬더니 눈꼬리 쪽으로 물기를 조금 쥐어짜냈다. 제발 태우 좀 놔주라. 이 늙은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정할게. 태우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다.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효자 코스프레였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당장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가서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미련 없이 본가를 빠져나왔다. 분당 아파트로 돌아온 서진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곧장 최태우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그의 데스크톱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서진이 전원 버튼을 눌렀다. 모니터가 켜지며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떴다. 그녀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숫자들을 빠르게 두드렸다. 비밀번호는 시어머니의 생일과 남편, 본인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다. 6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말대꾸 한 번 못하는 멍청한 아내가 감히 자신의 컴퓨터를 뒤져볼 배짱 따위는 없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부드럽게 바탕화면으로 진입했다. 서진은 웹 브라우저를 열고 태우가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메일함에 접속했다. 그가 자동 로그인 기능을 켜둔 덕에 화면은 곧바로 받은 편지함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검색창을 클릭하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최근 석 달치의 메일 기록을 아래로 주르륵 훑어내렸다. 그녀의 시선이 석 달 전 보낸 편지함에 남겨진 하나의 메일에 멈췄다. 수신인은 전설이. 서진이 메일을 클릭했다. 본문에는 시간이랑 장소 한 번 더 확인해줘라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전자문서 형태의 첨부 파일이 달려 있었다. 그녀가 마우스를 움직여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열었다. 그것은 서울 신라호텔 연회장의 예약 확인서였다. 예약 날짜는 정확히 한 달 뒤로 잡혀 있었다. 예약자 명단 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최태우, 그리고 전설이. 서진의 검지손가락 아래서 마우스 휠이 미세한 딸깍 소리를 냈다. 그녀는 확인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확인했다. 날짜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관료 선입금 내역까지 똑똑히 두 눈에 담았다. 마우스를 쥔 그녀의 손은 아주 단단했다.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그녀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실행해 이 메일 내용과 확인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남김없이 갈무리한 뒤 미리 준비해온 휴대용 저장 장치에 안전하게 백업했다. 메일함을 닫은 후 이번에는 시중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남편 명의로 된 생활비, 결제용 메인 신용카드의 청구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였다. 화면 위로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떴다. 유독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 결제된 두 건이 내역이 시야에 꽂혔다. 첫 번째는 한 달 전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주얼리 숍에서 결제된 1,500만 원이었다. 두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빠져나간 2,500만 원의 이체 기록이었다. 입금처는 뱁의 최고급 산후조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 조리원의 이름을 쳐보았다. 검색 결과 화면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사진들이 떴다. 강남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으로 철저한 사생활 보호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 2,500만 원은 그곳의 VIP 특실 예약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다. 산후조리원. 서진은 스마트폰 화면에 뜬 그 글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두 눈을 감았다. 방 안에는 컴퓨터 본체에 쿨링팬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다.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었다. 누구를 붙잡고 따져 물을 이유도 없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이 순간 하나의 완벽하고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뱃속에는 이미 아이까지 자라고 있다는 뜻이었다. 서진은 저장 장치를 뽑아내고 브라우저의 접속 기록을 말끔히 지운 뒤 마우스의 각도까지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맞춰놓고는 전원 종료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서진은 구김없이 깨끗한 흰색 긴팔 셔츠로 갈아입고 다시 차를 몰아 평택 본가로 향했다. 집안의 풍경은 어제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오순이는 여전히 단식 투쟁을 한답시고 온돌바닥에 드러 누워 있었고 이마에 올려둔 수건이 마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싸늘하게 식어있던 죽 그릇은 치워지고 생수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서진은 오순이에게서 반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이 이부자리 옆에 놓인 자그마한 플라스틱 휴지통을 스윽 훑고 지나갔다. 맨 위에는 구겨진 휴지 뭉치들이 덮여 있었지만 그 틈새로 삼각형 모양의 비닐 포장지 모서리가 삐죽 나와 있었다. 편의점에서 흔히 파는 참치마요 삼각김밥 포장지였다. 심지어 미처 다 핥아먹지 못한 김 부스러기까지 약간 묻어 있었다. 서진은 그 껍질을 한 번, 그리고 바닥에 누워 숨이 넘어가는 척 연기하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지도 않았고 그 얄팍한 거짓말을 폭로하지도 않았다. 어머니의 서진의 말투는 마치 싱크대에서 흘러나오는 수돗물의 온도를 이야기하듯 건조하고 차분했다. 이혼할게요.
반쯤 감겨있던 오순이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0. 몇 초라는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가 근육이 통제력을 잃고 실룩 올라갔다. 승리감에 도취된 극도의 환희였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감추더니 곧바로 미간을 찌푸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돌변했다. 아이고, 서진아. 오순이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미안하다. 이 애미가 다 미안해. 다음 생에는 내가 소나말로 태어나서 내 은혜를 갚으마. 오순이의 면전에서 이미 완벽하게 인쇄되어 있던 이혼 합의서 한 장이 서진의 눈앞으로 쓱 밀려왔다. 서진은 탁자 위에 놓인 검은색 펜을 집어들고는 지체 없이 맨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재산 분할란의 빈칸.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포기라는 두 글자를 꾹꾹 눌렀었다. 그리고 서명란에 한서진이라는 세 글자를 적어 넣었다. 모든 일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져 옆에 서 있던 최태우조차 멍한 얼굴로 굳어버렸다. 그는 서진이 펜을 쥔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매일 아침 자신의 와이셔츠를 빳빳하게 다려주던 그 손이었다.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짧은 세 글자를 내뱉었다. 미안해. 서진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펜 뚜껑을 닫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구청에 이혼 신고 창구 앞은 한산했다. 이혼 절차는 소름 돋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분당 아파트로 돌아온 서진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실 챙길 것도 별로 없었다. 그녀는 28인치짜리 낡은 캐리어 2개만을 거실로 끌고 나왔다. 그 안에는 결혼 전 친정에서부터 입고 온 낡은 옷가지들과 최소한의 생필품들만 들어있었다. 그녀가 챙긴 유일한 귀중품이라곤 은행 대여 금고에서 찾아온 그 서류 봉투 하나뿐이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신우이 최수빈이 안으로 들어섰다. 짐 싸는 걸 도와주겠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거실 구석구석을 레이더처럼 훑고 있었다. 혹시라도 서진이 재산 분할 포기 조건에 어긋나는 집안 살림살이를 훔쳐가지는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수빈은 현관 쪽에 놓인 지퍼가 굳게 닫힌 캐리어 2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지퍼 손잡이를 툭툭 건드렸다. 그러고는 대놓고 틈새를 열어 안쪽을 쓱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 정말로 색이 바랜 스웨터 몇 장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수빈은 그제야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의 수빈이 허리를 펴고 두 손을 털며 다 가진 자가 베푸는 듯한 오만한 위로를 건넸다. 너무 상심하지 마. 언니 아직 젊잖아. 앞으로 분명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서진은 말없이 수빈을 가만히 응시했다. 수빈이 말을 할 때마다 손목이 살짝살짝 흔들렸고 소매가 흘러내리며 반짝이는 새 로즈골드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는 유명 명품 브랜드의 시그니처 모델. 지난달 말 최태우가 신용카드로 긁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어머니의 단식 투쟁 연극에 장단 맞춰 훌륭한 조연 역할을 해준 누나에게 바치는 보은의 선물인 셈이었다. 서진은 그 팔찌를 뚫어지게 보면서도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캐리어의 지퍼를 꽉 닫고 2개의 가방을 끌며 현관문을 나섰다. 이삿짐 센터 용달차는 마포구의 한가파른 언덕배기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20분이나 걸리는 보증금의 월세 45만 원짜리 5평짜리 비좁은 원룸이었다. 서진은 캐리어를 방구석으로 밀어넣고 누렇게 바랜 벽지와 군데군데 긁힌 낡은 장판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 먼지를 닦아낼 기운조차 없어 그녀는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혼 후 사흘째 되던 날, 서울 가정법원 근처의 으리으리한 오피스텔 건물. 서진은 한 법무법인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가 예약한 사람은 흔해 빠진 이혼 조정 변호사가 아니었다. 이 로펌의 대표이자 상간녀 소송 및 혼인 빙자 손해배상 청구의 최고 권위자였다. 변호사 김유라. 40대 초반의 나이에 칼같이 떨어지는 짙은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본인 스스로가 이혼을 2번이나 겪어본 사람답게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눈빛이 수수용 메스보다 더 날카로웠다. 널찍한 책상 너머로 김유라는 서진이 가져온 두툼한 자료들을 한 장씩 넘겨보고 있었다.
여성 측 재반 수치 정상 검사 결과지, 최태우의 중증 무력증 진단서, 신라호텔 연회장 예약 확인서 캡처본, 그리고 청담동 주얼리숍과 최고급 산후조리원의 결제 내역까지. 사무실 아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김유라는 마지막 캡처 화면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눈꺼풀을 들어 올려 서진의 얼굴을 정확히 3초간 응시했다. 한서진 씨, 김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묵직한 힘이 있었다. 전 남편 최태우 씨는 혼인 유지 기간 중 제3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더불어 본인의 불임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웠죠. 여기에 시어머니가 거짓으로 단식 투쟁을 벌이며 정신적 압박을 가해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 분할마저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김유라의 길고 매끄러운 손가락이 책상 위를 톡톡 두드렸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대단히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각입니다. 그녀는 옆에 놓인 계산기를 끌어와 버튼을 경쾌하게 몇 번 두드렸다. 지금 당장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된 불공정한 재산 분할 합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들어가죠. 정신적 손해배상금, 위자료, 거기다 혼인 기간 중 상간녀에게 빼돌린 은닉 재산 추징까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 원 이상은 너끈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그 엄청난 액수를 듣고서도 서진의 표정에는 작은 동요조차 없었다. 김 변호사님, 서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장은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법원 접수는 잠시만 보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유라의 한쪽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건은 시간을 끌수록 상대방이 자산을 빼돌릴 위험이 커집니다. 아직 제가 둬야 할 수가 하나 남아있어서요. 서진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마포구 원룸으로 돌아온 서진은 본격적인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최태우의 인간관계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평소 소셜미디어에 허세 부리는 것을 좋아하던 남편의 옛 부하 직원 계정을 타고 들어가 수많은 좋아요 목록 속에서 전설이라는 이름의 개인 계정을 찾아냈다. 계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마팔로우가 아니면 게시물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만큼은 공개되어 있는 옆모습 셀카였다. 서진은 그 프로필 사진을 저장한 뒤 화면을 크게 확대했다. 사진 속 여자의 옆모습은 넷되고 생기가 넘쳤다. 배경은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거실이었다. 바로 그 사진의 왼쪽 아래 구석, 거실 탁자의 모서리 부근에 짙은 푸른색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특이한 모양을 한 향초였다. 서진의 시선이 그 향초에 찰칵하고 얼어붙었다. 6년 전 그녀가 최태우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어느 수공예품 공방에서 샀던 한정판 제품이었다. 서진은 아까워서 불도 붙이지 못하고 애지중지 모셔뒀는데 어느 날 태우가 회사에 가져가서 쓰겠다며 집에서 들고 나갔던 바로 그 향초였다. 그게 줄곧 이 여자의 오피스텔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서진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의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진의 화질을 더 선명하게 보정한 뒤 캡처 버튼을 눌러 저장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파악한 이 기본적인 단서들을 김 변호사 사나이 전문조사팀에 넘겼다. 돈은 가장 확실하고 빠른 정보력을 사들였다.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전설이에 대한 완벽한 신상 명세와 배경 자료가 서진의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전설이, 나이 29. 현재 일정한 직업 없음. 본인 명의로 된 미상환 신용대출 2건, 총액 1,500만 원 이상. 하지만 서진의 눈길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긴 것은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법원 공개 판결 기록이었다. 3년 전 전설이는 피고 신분으로 법정에 선 전적이 있었다. 소송 사유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즉, 그녀는 과거에도 유부남과 동거에 가까운 불륜을 저질렀다가 상대방의 본처에게 발각되어 법정까지 끌려갔던 화려한 전과자였던 것이다. 서진은 노트북을 덮고 비좁은 창가로 다가가 잿빛으로 물든 바깥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신라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그 화려한 결혼식까지 이제 딱 이틀이 남아 있었다. 저녁 8시 서진은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이며 경쾌한 알림음을 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서진은 손에 물기를 닦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문자는 아주 짧고 당돌한 2줄짜리 문장이었다. 언니, 결혼식 청첩장은 굳이 안 보낼게요. 서로 얼굴 보면 껄끄럽잖아요. 언니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설의 올림. 그 올림이라는 단어 뒤에는 끝에 입꼬리를 살짝 올린 노란색 스마일 이모티콘까지 얄밉게 붙어 있었다. 주전자 안에 물이 끓어오르며 커다랗게 보글거리는 소리를 냈다. 서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메시지 창을 빠져나와 전화번호부에서 한때 가족이었던 그 낯선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6번이나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오순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계심이 묻어났다. 서진은 창문에 비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태우 씨 재혼한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서진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어머니, 비록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났지만 그래도 6년 동안 고부지간으로 지냈잖아요. 결혼식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오순이는 수화기 너머로 옅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길고양이에게 먹다 남은 밥을 적선하듯 오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와라. 내가 정 그렇게까지 말하니 우리 마지막 인연이라 치고 받아주마.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 서진은 통화를 종료했다. 끓어오르던 주전자에서 물방울이 튀어 싱크대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다가가 전원 플러그를 뽑았다. 몸을 돌려 방구석에 있는 비닐 옷장으로 다가가 지퍼를 열었다. 칙칙한 색깔의 낡은 옷들이 걸려있는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옷 커버가 씌워진 옷 한 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커버의 지퍼를 내리고 그 안에서 새까만 타이트한 원피스를 꺼냈다. 이건 상복이 아니었다. 결혼 전 그녀가 첫 월급을 받아 직접 샀던 그녀가 가장 아끼던 원피스였다. 다만 결혼 후 시어머니가 까마귀처럼 재수없게 입고 다닌다고 타박하는 바람에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입지 못하고 옷장 밑바닥에 처박아 두었던 옷이었다. 서진은 그 원피스를 꺼내 비좁은 1인용 침대 위에 반듯하게 펼쳐놓았다. 원단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은은하고 서늘한 광택을 뿜어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원피스의 옷자락을 쓰다듬었다. 서울의 11월 밤바람이 창문 틈새로 새어들어와 그녀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3일 뒤면 그 성대한 결혼식이 열린다. 서울 신라호텔 3층의 영빈관 복도에는 두툼하고 짙은 붉은색 카펫 위 깔려 있었다. 복도 양옆으로는 높이가 2m에 달하는 새하얀 장미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꽃잎 가장자리에는 금빛 가루가 뿌려져 반짝였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백합향과 하객들이 뿌린 온갖 최고급 향수 냄새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62살의 오순이는 연회장 정문 축의금 접수대 옆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는 섭의 금실로 모란꽃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짙은 보라색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스프레이를 잔뜩 뿌려 머리통에 빈틈없이 바짝 붙인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정장을 빼입은 하객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잖은 척하면서도 극도의 과시욕이 뒤섞인 미소가 즉각적으로 번졌다. 아이고, 김 이사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순이가 가볍게 허리를 굽히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다. 그녀의 약지에 끼워진 커다란 비취 반지가 천장의 강렬한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는 빛을 뿜어냈다. 김이사라 불린 중년 남자는 두툼한 흰색 축의금 봉투를 건네며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별말씀을요. 최 부장이야말로 우리 태성건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재 아닙니까? 듣자 하니 세며느님한테 벌써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오순이는 즉시 손등으로 입술을 살짝 가렸지만 웃음소리는 손가락 틈새로 비집고 새어나왔다. 네, 벌써 4개월이나 됐답니다.
우리 태우 그 녀석, 드디어 최씨 집안 장남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됐죠. 그전 일이야 뭐 에휴, 말도 마세요. 다 지나간 액땜이라 생각해야죠. 이제야 비로소 고생 끝에 낙이 오려나 봅니다. 김 이사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오순이는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딸 최수빈을 바라보았다. 수빈은 오늘 새로 뽑은 새하얀 트위드 투피스를 빼입고 사방을 뛰어다니는 두 아이를 목소리를 죽여가며 혼내고 있었다. 그 꽃기둥 건드리지 마. 저게 네덜란드에서 비행기 타고 온 수백만 원짜리란 말이야. 수빈이 큰아들의 팔뚝을 낚아채더니 등짝을 매섭게 꼬집었다. 오순이가 다가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만해라. 좋은 날 애들한테 손찌검은? 설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 다 했대? 아까 가보니까 메이크업 수정하고 있더라고요. 수빈이 소매의 주름을 매만지며 손목에 찬 로즈골드 팔찌를 슬쩍 내보였다. 엄마, 오늘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설이가 아들 하나 떡두꺼비같이 낳아주면 우리 집안 족보는 이제 탄탄대로야. 오순이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한복 치맛자락을 쓰다듬었고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내부의 혼주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는 식기와 최고급 샴페인이 세팅되어 있었다. 평생 그녀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허세와 권위의 상징이었다. 낮 12시 30분이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대리석이 깔린 연회장 내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오직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무대 중앙을 비추었다. 식장에는 200여 명의 하객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태성건설의 협력사 관계자들과 평택 최씨 집안 친척들이었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오케스트라가 장엄하고 부드러운 오프닝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최태우는 몸에 딱 맞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가슴에는 하얀 장미 부토니에를 꽂고 있었다. 그는 무대 정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쥔 채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하면서도 은근히 우쭐거리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전설이는 허리선을 특별히 수정한 맞춤형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살짝 불러온 배는 겹겹이 덧대어진 하얀 툴 장식에 의해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최태우의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얌전하고 수줍은 새 신부의 자태를 연기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널찍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신랑 최태우 군이 혼주석에 계신 어머니께 꼭 전하고 싶은 특별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순식간에 둘로 갈라지며 혼주석에 앉은 오순이를 비추었다. 오순이는 즉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턱을 살짝 치켜들더니 분위기에 맞추어 눈시울을 붉히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다. 최태우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어머니, 천장에 스피커를 타고 증폭된 그의 목소리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저와 이 집안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남들은 상상조차 못할 마음고생을 하셨고 심지어 어머니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죠. 오늘에야 비로소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신에 감사드리며 저와 설에 보란듯이 잘 살아서 우리 최씨 집안의 대를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다. 연회장 측면의 육중한 조각 나무 문이 갑자기 바깥에서부터 거칠게 열린 것이다. 문을 밀어젖히는 힘이 얼마나 셌는지 나무 문이 벽의 충격 흡수 장치에 부딪히며 묵직한 마찰음을 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 돌발 상황에 놀라 연주를 멈췄고 첼로의 활이 현위를 미끄러지며 귀를 찢는 듯한 잡음을 낸 뒤 음악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연회장 전체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천장 중앙 난방기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맴돌 뿐이었다. 200쌍이 넘는 눈동자가 일제히 측면 문을 향했다. 그곳에 한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코트도 걸치지 않았다. 몸에 딱 달라붙는 새까만 원피스 차림이었다. 화려한 장신구도 과장된 화장도 없었다. 오직 한 손에 아주 작은 검은색 가죽 핸드백 하나만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서울 11월의 메마르고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타고 연회장 안으로 밀려와 그녀의 치맛자락을 흔들었다. 그녀는 문가에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걸음을 내디뎌
하얀 장미와 금빛 리본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신은 검은색 뾰족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또각, 또각, 또각.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쥐죽은 듯 고요한 연회장 안에서는 그 소리가 마치 식장 안 모든 사람의 고막을 직접 때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혼주석에 앉아있던 오순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얼굴에 감돌던 그 가증스러운 감동의 표정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극도의 공포와 일그러진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무릎이 테이블 다리를 쳤고 테이블 위 와인 잔이 흔들리며 쓰러질 뻔했다. 너 이 미친년이. 오순희가 비취반지를 낀 손가락을 뻗어 한 걸음씩 다가오는 서진을 가리켰다. 극도의 분노와 두려움으로 목소리가 찢어지며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보안 요원. 저 여자 당장 끌어내지 못해. 무대 위에 서 있던 최태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마이크를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렸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전설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전설이의 얼굴에 떠있던 수줍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한 손으로는 태우의 팔뚝을 꽉 움켜쥔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본능적으로 살짝 부른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서진은 오순희의 악다구니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하객 테이블 사이의 통로를 따라 맨 앞 무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직진했다. 양옆에 앉은 친척들과 하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무도 감히 나서서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는 무대에서 2미터, 즉 혼주석에서 불과 반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도달해서야 걸음을 멈췄다. 사회자는 무대 가장자리에 서서 예비용 마이크를 든 채 완전히 얼어붙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서진이 손을 뻗어 사회자의 손에서 켜져 있던 마이크를 아주 자연스럽게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200여 명의 하객 전체를 마주 보았다. 허리를 꼿꼿하게 편 그녀의 시선이 익숙하거나 낯선 얼굴들을 차례로 훑고 지나가 마침내 혼주석에선 오순희의 얼굴에 멈췄다. 서진이 입꼬리를 살짝 올려 보는 이의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하객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발음은 정확했다. 감정의 기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아침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같았다. 저는 최태우 씨의 전처, 한서진입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억눌린 채 터져나왔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벌떼처럼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차 식장 안으로 퍼져나갔다. 오늘 이곳에 시끄럽게 깽판을 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아름다운 예식을 망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서진이 몸을 틀어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오순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저 딱 한마디만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순희의 가슴이 씩씩거리며 요동쳤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은색 스테이크 나이프를 집어들고 서진을 향해 겨누며 악을 썼다. 당장 주둥이 닥치지 못해. 알도 못 품는 돌석녀 주제에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기어와. 서진은 자신을 겨눈 나이프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머니 서진의 말투가 돌연 소름 끼치도록 다정해졌다.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품은 듯한 그 다정함이 세 글자로 응축되어 스피커를 뚫고 나와 오순희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나이프를 치켜들었던 오순희의 팔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서진이 마이크를 내렸다. 그녀는 작은 검은색 가죽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를 여러 반으로 접힌 A4 용지 한 장을 빼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 병원 생식내분비계에서 발급한 최태우의 정액검사 결과지 복사본이었다. 서진은 그 종이를 들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혼주석 가장자리의 꽃장식을 넘어 오순희 앞에 최고급 본차이나 접시 옆에 아주 가볍고 반듯하게 내려놓았다. 종이의 정중앙에는 형광펜으로 굵게 칠해진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었다. 오순희의 눈동자가 통제력을 잃고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녀의 시선은 그 종이 위에 찰싹 달라붙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그리고 노란색 형광펜 자국. 성명 최태우. 진단 결과 중증 정자 감소 및 무력증. 정자 생존율 극히 희박. 자연 임신 확률 0%의 수렴함. 오순이의 숨이 턱 막혔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변한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나이프를 툭 떨어뜨리고 비취반지를 낀 오른손으로 그 종이를 확 낚아챘다. 종이가 그녀의 손에서 파르르 떨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종이에 적힌 이름을 한 번 보고 다시 그 진단 결과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가 실핏줄이 순식간에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다. 이건 가짜야. 도순이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며 힘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너 같은 독사 같은 년이 조작해낸 거라고. 사설검사소 직인이 오른쪽 아래에 찍혀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내일 당장 저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일렁임도 없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검사지 날짜는 2년 전입니다. 2년 전. 오순이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더니 손에 쥔 결과지에서 시선을 떼고 삐걱거리는 고개를 돌려 무대 위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최태우의 어깨를 넘어 전설이가 특별히 허리선을 고쳐 입은 저 맞춤형 웨딩드레스에 정확히 꽂혔다. 이미 4개월이나 불러버린 저 배 위에 콱 박혔다. 자연 임신 확률 0%의 아들. 임신 4개월 차 새며느리. 너무나도 명백하고 끔찍한 논리의 끈이 오순이의 머릿속에서 콱쾅하고 폭발했다. 고순이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목이 졸린 짐승처럼 기괴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그녀는 무릎이 꺾이며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다. 의자가 엎어지며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보라색 한복 치맛자락이 바싹 마른 꽃잎처럼 바닥에 흉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두 손은 그 복사본을 종이가 찢어질 듯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컥컥거리며 헛숨을 들이켰고 눈이 뒤집힌 채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엄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최수빈이 앙칼지게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오순이를 부축하려 달려나가려다 손에 든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검붉은 와인이 튀어 그녀의 비싼 새하얀 트위드 치맛자락을 엉망으로 얼룩지게 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제 엄마에게 기어가듯 매달렸다. 그제야 무대 위 최태우도 사태를 파악했다. 그는 들고 있던 마이크를 팽개치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와 어머니 손에 구겨진 결과지를 확 낚아챘다. 그의 시선은 형광펜이 칠해진 줄을 볼 것도 없이 곧바로 날짜가 적힌 칸을 향했다. 2년 전 11월. 최태우의 목을대가 크게 꿀꺽 넘어갔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이 결과지 원본을 몰래 찢어버렸던 그날 오후, 그리고 인공수정을 고려해보라는 의사의 권유까지 잊고 살았던 모든 기억이 뇌리에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깎이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다. 그래서 순종적인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쥐잡듯 잡는 꼴을 보면서도 속편하게 뒷짐만 지고 즐겼다. 그러다 석 달 전 전설이가 임신 테스트기를 흔들며 제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어떻게 그 희박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합리적인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다. 나도 어엿한 남자 구실을 한다는 거대한 허영심과 환희가 그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것이다. 최태우가 서서히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의 눈이 무대 위 전설이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스포트라이트 조명 아래 선 전설이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며 두 손으로 부른 배를 꽉 감싸 안았고 눈동자는 미친 듯이 요동치며 최태우와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태우 오빠 전설이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최태우의 안면 근육이 통제력을 잃고 실룩거렸다. 그의 눈빛은 충격을 넘어 기괴하게 일그러졌고 마침내 사람을 죽일 듯한 사리에 찬 분노로 번뜩였다.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웅성거리는 소리, 경악에 찬 비명들이 모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었다.
태성건설의 김 이사는 인상을 팍 찌푸린 채 주변 임원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멸시가 가득했다. 평택 최씨 집안 친척들은 서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기까지 했다. 119 불러.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우리 엄마 숨을 안 쉬어. 최수빈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순이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현장은 통제불능 상태였다. 밀치고 당기는 소리, 우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한데 뒤엉켰다. 한서진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오롯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오순희를 내려다보았고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전설이를 노려보는 최태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통쾌한 복수에 성공한 자의 환희도 지난 6년의 억울함을 토해내는 오열도 없었다. 그저 자신을 짓밟고 벌레 취급하던 인간들이 제 손으로 자기 체면을 진흙탕에 처박는 꼴을 조용히 감상할 뿐이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서진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새까만 힐 또각이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군중 사이를 가로질러 연회장의 측면 문을 빠져나왔다. 복도의 공기에는 여전히 고급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서진은 호텔 로비의 유리문을 밀고 서울 11월의 건조하고 매서운 칼바람 속으로 걸어나갔다. 호텔 정문 밖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변호사 김유라는 특유의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차 문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서진이 나오는 것을 본 그녀는 꽁초를 바닥에 던져 구두코로 비벼 끄고는 뒷좌석 차 문을 열어주었다. 소장 접수 준비 다 끝났습니다. 김유라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뒷좌석에 올라탄 서진에게 건넸다. 월요일 아침 9시 법원 업무 개시와 동시에 접수됩니다. 가압류 신청도 동시에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놈 명의로 된 모든 계좌, 평택본가 부동산 거래 권한까지 모조리 동결됩니다. 서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빨간 실로 봉인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녀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며 두 눈을 감았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며 신라호텔의 회전문을 벗어났다. 룸미러 속 그 웅장한 건물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서울의 꽉 막힌 차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밤 예식장의 막장 드라마는 오순이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호텔 보안 요원들이 연회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끝이 났다. 최태우는 어머니가 실려간 응급실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아 전설이를 강제로 끌고 강남구에 위치한 24시간 특급 친자 확인 사설 기관으로 쳐들어갔다. 체혈실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용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전설이는 대기실 의자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수천만 원짜리 맞춤 드레스에 밑다는 온갖 먼지로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화장이 지워져 얼굴에는 시커먼 얼룩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태우 오빠, 내 말 좀 믿어줘. 이 아이 진짜 오빠 애란 말이야. 그 여자가 우리 질투해서 일부러 가짜 서류로 사기친 거라고. 전설이가 쉰 목소리로 최태우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다. 최태우는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칼을 쥐어뜯고 있었다. 그는 전설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새하얀 벽면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입 닥쳐. 최태우의 목소리는 마치 목구멍에서 유리를 씹어 넘기는 듯 섬뜩하고 낮게 깔렸다. 닥치라고. 그 검사 결과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본인이 가장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다. 알기 때문에 지금은 전설이의 손끝이 옷기대 스치는 것조차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초특급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그 사흘 동안 최태우는 논현동 최고급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전설이는 그가 잠든 틈을 타 오피스텔 안에 있던 돈 될 만한 모든 물건을 쓸어 담았다. 1,500만 원짜리 예물 보석함까지 챙긴 채 그녀는 흔적도 없이 도망쳐 버렸다. 사흘 뒤 오후
감정기관의 서류 배달원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눌렀다. 맨발로 바닥을 질질 끌고 나온 최태우가 특급 밀봉된 서류 봉투를 뜯었다. 마지막 장 결론란. 굵은 고딕체로 명확한 글자가 찍혀 있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 불일치. 종이가 그의 소나귀에서 스르륵 빠져나가 바닥으로 나풀나풀 떨어졌다. 최태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감당할 수 없는 반작용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해줄 똥아줄인 줄 알았던 그 여자는 사실 태성건설 부장이라는 번듯한 타이틀과 지갑 두께를 보고 제 뱃속에 혹을 떠넘길 호구 하나를 물었을 뿐이었다. 지난 6년 이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온갖 쌍욕을 퍼부을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던 한서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군말 없이 쓴 한약을 다려 바쳤고 혼자 그 모든 수모와 멸시를 견뎌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비겁한 거짓말 뒤에 숨어 알량한 우월감을 즐겼다. 이제 그 모든 인과응보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월요일 아침. 김유라 변호사의 소장이 법원에 정확히 접수되었다. 그것은 일말의 반전도 허용치 않은 일방적인 학살소의 시작이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 권리 침해, 악의적인 혼인 중 재산 은닉, 장기간의 정신적 학대, 그리고 사기 행위에 의한 이혼 합의. 소장의 각 청구원인 뒤에는 상대방이 감히 반론할 수 없는 완벽하고 치밀한 증거 자료가 따라붙었다. 법원의 소장 부본이 평택 본가로 송달되었을 때 오순이는 막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받고 집에 돌아온 참이었다. 가벼운 뇌졸중 증세로 자반신 마비가 와 그녀의 왼손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달달 떨리고 있었다. 최태우의 회사에도 후폭풍이 몰아쳤다. 신라호텔 결혼식장에서의 대형 스캔들은 건설업계에 파다하게 퍼졌다. 하필 태성건설이 대규모 관급 공사 수주를 앞두고 기업 이미지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던 시점이었다. 김 이사가 직접 최태우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기 전 면담을 소집했다. 당장 해고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무기한 직무정지 및 자숙 권고가 떨어졌다. 사실상 모든 수입원과 부장이라는 감투가 한순간에 박탈당한 것이다. 석 달 뒤. 서울가정법원의 1심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재판부는 최태우에게 한서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허위 사실로 정신적 협박을 가한 오순이에게도 3천만 원의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상간녀 전설이 역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그녀는 이미 돈을 들고 야반도주한 뒤라 압류할 재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이 억대 배상금의 철퇴는 온전히 최 씨 모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최태우의 모든 계좌는 이미 가압류로 묶인 상태였다. 도합 2억 1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평택의 본가 저택이 급매로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 당장 현금이 급했기에 집은 시세보다 20%나 후려친 헐값에 허겁지겁 처분되었다. 야반도주하듯 짐을 빼던 날 하늘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비가 쏟아졌다. 오순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덜덜 떨리는 왼손을 부여잡고 있었다. 이삿짐센터 일용직 인부들이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자개장과 원목 가구들을 짐칸으로 험하게 밀어넣는 꼴을 보며 쭈글쭈글해진 그녀의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평택 유지 최씨 집안 안방마님이라는 알량한 허세가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처박히는 날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지 40일이 지난 어느 날, 강남구의 한 모던한 인테리어 카페. 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다. 그동안 길었던 머리를 어깨선에 맞춰 단정하게 잘라냈고 포근한 질감의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진동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떠올랐다. 하지만 서진은 그게 누구인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넘겼다. 쌉싸름한 원두의 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6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 투정하는 남편의 밥상을 차릴 때 잠을 깨우기 위해 마시던 바로 그 맛이었다. 스마트폰은 지독하게 징징대며 울렸다.
서진이 잔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오른쪽으로 스크롤했다. 서진아, 수화기 너머로 최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독하게 쉬어버린 극도의 피로와 처절한 절망, 그리고 애써 억누른 듯한 징그러운 울음기까지 섞인 목소리였다. 서진은 침묵을 지켰다. 미안해, 서진아. 이제 와서 이런 말 100번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에.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최태우는 끊어지는 숨을 헐떡이며 마치 손에 잡히지도 않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려는 듯 애원했다. 오늘 그 배상금 내 계좌로 다 보냈어. 제발 우리 딱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얼굴 보고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서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청담동 거리의 화려한 외제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통유리창에 그녀의 무심한 얼굴이 비쳤다. 증오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환멸과 피곤함뿐이었다. 최태우 씨, 서진이 입을 열었다. 철저하게 선을 긋는 건조한 존댓말이었다. 돈은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당신과 내 사이의 모든 법적 처리는 끝났습니다. 서진아,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제발, 이후에 남은 할 말이 있다면 모두 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시죠. 앞으로 이 번호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서진은 상대방의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수신 차단 목록에 이 번호를 영구 등록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나무 테이블 위에 엎어버렸다. 카페의 잔잔한 스피커에서는 보컬 없는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다. 서진은 옆에 놓아둔 태블릿 PC의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제주도 애월읍 바닷가 근처의 연세 타운하우스 매물 정보가 떠 있었다. 2억이 넘는 돈 후 굳이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아도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자금이었다. 당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지난 6년간의 끔찍했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에게 아주 길고 달콤한 휴가를 선물할 참이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다. 서울에는 유독 매서운 한파와 함께 첫눈이 쏟아졌다. 노원구 외곽의 후미진 골목길 깊은 곳,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눅눅한 방 안은 벽지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오순희는 누렇게 뜬 벽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스웨터 하나를 덜덜 떨며 뒤집어 쓰고 있었다. 반지하의 작디 작은 창문은 지면 위로 채 30cm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녀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곤 눈길을 재촉하며 바쁘게 걸어가는 낯선 사람들의 흙 묻은 신발과 종아리뿐이었다. 가스비가 무서워 보일러는 외출 모드에 겨우 동파만 면할 정도로 맞춰져 있었다. 오순이의 마비된 왼손은 여전히 통제를 벗어나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성한 오른손으로 왼팔을 꽉 부여잡고 떨림을 멈춰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최태우는 어제 밤늦게 술에 취해 한 번 찾아왔었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구겨진 낡은 코트를 주워 입고 들어오자마자 이불 밑과 서랍을 뒤지며 돈을 내놓으라 악다구니를 썼다. 어디 공사 현장 자리라도 알아보려면 술값이라도 찔러줘야 할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러댔다. 결국 오순이가 꼬깃꼬깃 숨겨둔 마지막 생활비 몇만 원을 빼앗아 들고는 인사 한마디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오순이는 창살 사이로 나풀나풀 떨어지는 눈송이를 올려다보았다. 까만 구두를 신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창 앞을 스쳐 지나가며 찌르듯 차가운 눈바람을 일으켰다. 내가 그때 보순이의 입술이 허공을 향해 뻥끗거렸다. 탁하게 흐려진 그녀의 눈동자에 늦어버린 뼈저린 후회가 스쳤다. 그 착한 애를 왜 그렇게 쥐잡듯 잡아서 내쫓았을꼬. 반지하 방 안에는 윗집에서 변기 물을 내릴 때마다 하수관을 타고 흐르는 오수 소리만 날 뿐 아무도 그녀의 탄식에 대답해주지 않았다. 같은 날 제주도 애월읍. 시원한 바닷바람이 탁 트인 통유리창을 기분 좋게 때리고 지나갔다. 넓고 깨끗한 펜션형 타운하우스 주방에는 모락모락 구수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진은 인덕션 앞에 서서 긴 국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 냄비 안에서는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비싼 한우 양지 덩어리도 핏물 뺀 소갈비도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깨끗하게 박박 씻어 불린 미역을 한가득 넣고 참기름 한 숟갈과 국간장 몇 방울로만 간을 맞춘 아주 맑은 탕이었다. 그녀가 손수 끓인 미역국이었다. 이 땅에서 미역국이란 1년에 한 번 생일을 축하할 때 혹은 여자가 해산을 하고 3, 7일 동안 몸조리하며 지겹게 먹어야 하는 영양식이었다. 지난 6년 동안 매월 15일마다 오순희는 마치 며느리의 범죄 증거를 압수수색하듯 냉장고를 벌컥벌컥 열어젖히며 미역의 유무를 확인했고 아이를 배지 못하는 그녀를 조롱하고 모욕했다. 그래서 서진은 미역이 볶아지는 그 냄새조차 진저리가 날 만큼 혐오했었다. 그것은 여자로서의 자격 박탈, 죄인이라는 낙인,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완수할 수 없는 형벌과도 같은 임무의 상징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불현듯 그 국물이 먹고 싶어졌다. 시어머니의 강요나 남편의 기대 때문도 아니었고 그깟 빌어먹을 최씨 집안 핏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녀는 인덕션 전원을 껐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은 미역국을 새하얀 도자기 그릇에 정갈하게 옮겨 담았다. 그녀는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가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눈치를 봐야 할 사람도 없었다. 오직 그녀 혼자만의 식탁이었다. 서진이 숟가락을 들어 푸른 미역과 맑은 국물을 떠서 천천히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비린내 하나 없이 오직 바다 품에서 건져 올린 깔끔한 짠맛과 따뜻한 음식이 주는 본연의 온기만이 입안을 채웠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부드럽게 흘러내려가며 그녀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6년치의 서리빨 같은 냉기를 말끔하게 녹여버렸다. 그녀는 말없이 한 숟갈씩 국물을 넘겼다. 숟가락이 도자기 그릇과 부딪힐 때마다 달그락, 달그락하는 경쾌하고 청아한 소리가 났다. 창밖으로는 제주도의 푸른 파도가 검은 현무암을 시원하게 때리고 부서지며 끝없이 광활한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소리내어 웃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워낸 뒤 빈 그릇을 개수대에 조용히 내려놓고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